안녕하세요. 오늘은 초수 선생님들을 위한 복습의 구조 만들기 영상입니다. 선생님들이 열정도 있고 그리고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것도 아는데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냐라는 질문을 좀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초수 선생님들을 위해서 엄청난 새로운 방법이 아니라 이미 있는 공부법들을 제가 도움이 될 만한 것들로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미 나는 잘하고 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 때문에 굳이 바꿔야 되나 라는 생각은 안 하셔도 돼요. 내가 잘하고 있다라고 느낀다라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럼 시작해 볼게요. 자, 처음에는 하루를 어떻게 보내야 될까? 이런 것들부터 우리가 시작을 해볼게요. 오늘 크게는 복습의 원칙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그 전에 하루를 어떻게 보내고 인강은 또 어떻게 들을 것인가, 요거에 대해서 먼저 잠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1년의 루틴에서는요, 하루의 그 전체적인 루틴, 물론 과목이 점점 많아지겠죠. 그렇지만 전체적인 루틴은 동일하게 가져가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1, 2월에 시작하시는 분들은 사실 조금 일찍 시작하는 만큼 이 루틴을 먼저 구조를 잡는 그런 연습을 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유리할 수 있어요. 사실 봄에 시작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봄에 시작하게 되면 일단 과목이 전체적으로 다 시작된 상태에서 들어가시잖아요. 그래서 해야 될 게 너무 많다라고 느껴질 수가 있기 때문에요. 먼저 시작한 만큼 지금 먼저 시작했으니까 뭘 더 많이 할까? 이렇게 가기보다는요. 1, 2월을 1년에 깨지지 않는 루틴을 미리 만든다 라는 그런 목적을 가지시는 것도 굉장히 저는 효율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시작했으니까 더 많이 해야지 라는 것보다 이 루틴을 완전히 내가 정립을 하겠다라는 것으로 목표를 세우시는 것도 아주 현명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예를 들어서요. 아직은 과목이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월요일에서 이제 금요일까지 강의를 나눠서 듣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인강하고 직강은 그 두뇌의 각성이나 집중력이나 이런 것들이 현장감과 긴장감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요. 집중도가 완전히 다릅니다. 이거는 이게 두뇌적으로 그렇대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직강에서 훨씬 집중력 있게 7교시를 들을 수 있는 것과 인강에서 혼자서 7교시를 듣는 상황은 집중력을 발휘하는 자체가 굉장히 다른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집중력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 내가 두뇌를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집중을 하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까, 이런 고민을 아무래도 하셔야 되는데요. 그런 관점에서 저는 인강의 장점인 그냥 요일별로 나누어서 듣는 거는 전략적으로 충분히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처음 시작하실 때는 그렇게 하시는 게 좋고, 그리고 익숙해진다라고 해도 꼭 하루에 다 몰아서 들어야 될 필요는 없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일단 제가 예를 들어서 월요일날 피아제를 들어요. 그럼 이게 꼭 1교시로 끝나지 않을 수 있죠. 왜냐면 한 학자 내용 중심으로 주제를 자르면 1교시 반이 될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한 학자가 2교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도 주제별로 잘라서 듣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월요일을 피하지, 화요일을 비고치기, 이런 식으로 해서 꼭 1교시라기보다는 1.5교시가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요일을 나누었다라고 가정을 하고 가볼게요, 하루를. 자, 그러면 어떤 선생님은 난 그래도 올해는 수험생의 정체성으로서 내가 5시 반에는 일어나겠어 라는 어떤 목표를 세운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오전에 일어나는 시간을 1년의 목표로 잡으시는 게 좋아요. 들쑥날쑥한 것은 굉장히 방해가 되고, 특히 올인하시는 분들 이거 정말 별표 치고 메모하셔야 되는데요. 잘못하다가 10시, 11시 이렇게 일어났다가 일찍 일어났다가 늦게 잤다, 이렇게 되면서 공부의 스케줄이 엉망이 되는 거를 제가 진짜 많이 상담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요, 이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을 일정하게 하는 거는 무엇보다 중요한 목표로 별표 쳐주세요. 늦게 잘 수도 있고요. 잠을 좀 피곤해서 일찍 잘 수도 있고, 오히려 잠이 안 와서 늦게 잘 수도 있고, 들쑥날쑥 할 수 있어요. 자는 시간을 조정할 순 없잖아요. 그래도 일어나는 시간에 무조건 맞추는 그런 어떤 루틴을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나는 5시 반은 어려워.
나는 아무래도 아침에 그래도 7시나 7시 반까지는 자야 하루가 좀 컨디션이 좋은 편이야. 이거는 개인차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시험장에 가서는 9시부터 우리가 두뇌가 깨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7시 정도가 그래도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더 일찍 일어나도 괜찮고요. 그리고 일병행위 선생님들은 당연히 일찍 일어나서 시간을 쓰실 수밖에 없을 거예요. 자, 근데 초수를 대상으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초수는 사실 일병행을 하면서 초수 합격이 조금 목표를 세우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올인을 한다라는 가정하에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렇다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7시에 일단 일어나는 사람이다. 나는 이렇게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집중력을 발휘하도록 두뇌가 컨디션을 올리기까지는 개인에 따라서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걸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이전에는 커피를 마시지 말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게 두뇌가 그 일정한 시간이 필요한데 억지로 각성을 그 1시간 반 전에 올려버리면 굉장히 나쁜 그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죠. 자, 일단 그래서 9시까지는 완전히 중요한 공부로 들어가는 시간이 되기가 어렵죠. 그래서 7시부터 8시까지는 내가 씻고 그리고 가볍게 산책을 한다든지, 왜냐면 몸을 깨우면 두뇌가 깨어난다라고 하니까요. 그래서 요즘에 전 세계 그 청년들에게 청년이라고 하니까 좀 웃긴데 유행하는 챌린지가 일어나서 아침에 50번 점프, 그러면 네 인생이 바뀔 거야 뭐 이러면서 챌린지가 되게 유행인데요. 이게 과학적으로 의미가 있다라고 하네요. 마찬가지로 뭐 가볍게 산책을 하셔도 좋고요. 씻고 먹고 뭐 가볍게 산책하고 아침에 1시간 정도는 사실은 뭔가 준비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8시에서 9시 요 시간을 이제 그 제가 말씀드린 제가 잠자기 전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는 요 용어를 돌리는 시간으로, 암기 시간으로 쓰세요. 이거를 이제 1년의 루틴으로 가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제 만약에 오늘이 화요일이라고 가정을 하고요. 어제 피아제를 했다라면 어제 강의 듣고 강의 후에 복습했을 거고, 그 다음에 용어를 이제 저녁에 자기 전에 봤다라면 아침에 다시 이 피아제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가볍게 보셔야 됩니다. 왜냐면 이 용어 암기는요, 지금은 내용이 많지 않아서 30분이면 충분하실 거고요. 점차 이제 강론 늘어나고, 그 다음에 뭐, 교육과정, 개정놀이과정, 이런 것들 추가되면요, 1시간 반까지도 쓰시게 될 거예요. 근데 이때 너무 진을 빼고 너무 열의를 다해서 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가볍게 돌리는 시간입니다. 왜냐면 이때 에너지를 너무 많이 쓰고 하면요, 뒤에서 가장 중요한 공부 시간을 방해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가볍게 돌린다라는 개념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 가볍게 돌리고 나서 두뇌가 좀 깨어나는 시간, 이게 야행성이든 아니면 아침형 인간이든 이런 거와 관계없이, 저는 이제 상담할 때 어떤 선생님들이 저는 아침에 공부가 잘 안 되고 밤에 돼가지고 늦은 밤에 공부하는 편이에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대부분 이렇게 완결주의보다 완벽주의인 분들이 시동이 늦게 걸려요. 왜냐면 시작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내가 늦게 집중이 잘 된다라고 오해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성향과 관계없이 두뇌를 얘기하는 학자들은 대부분 이 오전 요 시간대가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리고 가장 중요한 공부를 해야 되는 시간이라고 누구에게나 적용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올인하시는 선생님들이라면 요 시간 후에 잠깐 휴식 시간 가지신 다음에 그 오전 강의를 수강하는 거예요. 뭐 1시간이던 뭐 길면 2시간, 1시간 반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강의를 수강한 다음에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시간이 남아있죠. 그 시간에 이 들은 강의에 대한 복습을 이어서 합니다. 그래서 복습을 이어서 하고, 그 다음 오후 시간은 이제 누적 복습이라고 하죠. 이전에 이제 학습했던 것을 계속 돌려야 되잖아요. 그 내용을 이제 뒤에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기 전에 또 해야 될 일들 공부를 좀 추가하는 것이 계속 늘어날 거거든요. 일단은 지금은 이런 구조로도 충분해요. 그래서 지금 전체 세팅을 연습을 하실 때 이 구조를 끝까지 가져가시라는 거예요. 일단 일어나는 시간, 내가 목표로 한 시간 1년 지키기. 수험생인 나로서는 목표 1번.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은 무조건 지키기, 저녁에 언제 자는지와 상관없이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기. 그래서 아침 1시간 준비하고 30분에서 1시간 반까지 용어 돌리는 시간이 이제 생길 거다. 앞으로 늘어날수록 시간 좀 늘어날 거다. 근데 이때 매진하는 거 절대 안 된다. 그리고 잠깐 쉬었다가 오전 강의 듣고 그 다음에 오전 공부를, 이제 가장 중요한 공부를 바로 이어서 복습을 한다. 그리고 오후에는 이제 점점 늘어나겠지만 앞에서 이어온 누적 복습에 대해서 하는 시간을 갖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중간중간에 뭐 저녁 먹고 뒤라든지 아니면 이 제일 중요한 시간 뒤라든지 선생님들이 이제 스터디들이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혼자 하더라도 그거는 어쨌든 구슬 스터디는 나 혼자 하는 뭔가 다른 루틴이 생길 거잖아요. 그런 루틴들이 이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자기 전에는 이제 다시 그 용어를 돌리고 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은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복습의 구조를 만들 때 우리가 뭐 학원 같은데 이거는 뭐 영어 학원 이렇게 어느 이 교과를 막론하고 얘기하는 게 에빙하우스의 망각곡선입니다. 자, 그래서 망각곡선을 결국 검색해서 보시면요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얘기하는 거의 핵심은 결국은 이거예요. 복습에는 타이밍이 있다. 자, 그래서 이 복습의 타이밍에서 정말 핵심적인 그 구조를 넘기면 효과성이 굉장히 떨어지고 망각으로 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조를 이제 이 자세하게 찾아보시면요. 결국은 학습한 후에 뭐 10분 후부터 바로 망각이 시작되고 1시간 후에 50% 망각되고 1일 후에는 70% 망각되고 막 이래요. 1개월 후에 80% 망각되고 근데 사실 에빙하우스의 이 망각곡선은요. 완전히 새로운 어휘를 암기할 때, 그러니까 우리처럼 이렇게 의미 있는 내용을 막 공부하는 공부를 가지고 한 연구는 아닙니다. 그래도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완전히 새로운 단어를 막 영어 암기처럼 하는 그런 공부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학습 후 10분 후 막 이렇게 이거를 반드시 지켜야 되고 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적어도 이 이론의 근거에서 시사하는 바에 근거해서 학자들이 얘기하는 거는 하루 전 최소한 의미 있는 기억을 가지고 공부를 한 내용이라고 해도 하루 전에 복습이 바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강의를 끊어서 듣고 바로 이어서 복습을 하는 것도 효과적이긴 합니다. 그리고 적어도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루 뒤에서부터 계속 복습이 시작이 돼야 돼요. 그래서 하루 뒤에는 새로운 내용을 복습을 이어서 하는 것이 이제 가장 효과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기를 돌아갈 때 보통 뭐 일주일 뒤에는 한 번, 그리고 한 달 뒤에 다시 한 번, 이런 식으로 같은 내용이 돌아가게 하라.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회독을 할 때 누적 복습법을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근데 우리는 하나의 과목이 아니라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요 주기를 막 이렇게까지 짜서 공부를 완벽하게 지키는 거는 정말 뭐 0.1%의 사람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까지는 안 하더라도 적어도 새로운 내용을 공부를 했을 때 바로 이어서 효과적으로 하면 가장 중요한 공부를 이렇게 깊이 있게 정독하면서 복습을 열심히 하는 구조는 바로 이어서 이루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망각하지 않기 위해서 일주일에 한 번 가볍게 다시 돌아오고 한 달에 한 번은 그래도 다시 돌려주고 이런 주기가 있다라는 거는 인식을 하면서 다시 계속 돌아와야 되는 공부가 있구나. 그런데 깊이 있게 공부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구나. 계속해서 횟수로만 반복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깊이 있는 공부를 하는 시간을 제가 아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하루에 가장 큰 시간은 강의를 그 내용을 듣고 제일 깊이 있게 정독하며 공부한다 라는 시간을 배치를 하시고요. 그리고 누적해서 돌아와야 되는 과목들을 다루는 시간을 나중에 배치를 하고 그 사이사이 선생님이 해야 되는 스터디라든지 암기를 넣어라 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전체적인 하루의 루틴은 유지를 해주시는 게 되게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인강을 이제 효과적으로 들으면서 복습을 하는 거에 대해서 복습의 3가지 원칙을 정리하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복습의 첫 번째 원칙, 바로 메타인지의 시각화,
나만의 표시 만들기입니다. 제가 표시를 만들어라, 표시를 만들어라 이렇게 이제 공부할 때 1주차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이 표시를 만든다라는 것은 내가 알고 모르는 것에 대한 시각화의 작업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이것은 크게 두 가지의 목적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성공 경험입니다. 작은 성공 경험을 만들어 나가는 것, 목표를 낮게 잡고 점점 이제 작은 성공 경험을 만들어 나가면서 장기적으로 완성해 가는 것이 제가 실패 회로가 펴지지 않는 되게 중요한 방법론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성공 경험을 눈으로 확인하는 것이 이제 필요한데요. 그것을 위한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바로 우리가 점차적으로 이 경험을 통제해가는 것으로 가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처음에는 맥락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처음에는 이해를 쌓아나가야 되는 과정이 꼭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그런 맥락 중심의 자료를 보다가 점차 단권화를 한다라는 목적은 뭐예요? 시간을 줄고 그리고 우리가 효율적인 공부를 하기 위해서 정보를 통제하고자 하는 거죠. 바로 그런 것처럼 알고 모르는 것에 대한 통제를 위한 표시가 되어갈 거예요. 그래서 처음 공부할 때부터 이것을 해나가야만 나중까지 효과적으로 메타인지에 도움을 받는 그 나만의 표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요, 저는 한 10년 동안 그 선생님들의 성공과 이런 것들을 다 지켜보았잖아요. 그랬을 때 뭐 엄청난 공부에 대한 재능이라든지 그리고 뭐 어렸을 때 공부를 되게 잘했다든지 그런 것들이 반드시 성패를 좌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느냐, 이것이 결정적으로 되게 중요한 차이였던 것 같습니다. 이 내가 무엇을 알고 있는지 무엇을 모르고 있는지를 그냥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뭐 예를 들면 문풀과 모고에서 답을 맞춰보고 끝났다라고 생각하시는 선생님들, 그리고 도대체 뭐 오답 노트를 뭘 하라는 건지 잘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선생님들은 그 메타인지가 정확하게 되기가 좀 어려운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메타인지다. 그것을 위한 작업이다. 예시를 좀 보여드릴게요. 자, 복습의 첫 번째 원칙은 나만의 표시를 만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복습은 결국은 효과적으로 인출을 하면서 그리고 내가 무엇을 알고 모르는지 그것을 알아보는 지식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내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 아는 데서 시작을 해야 일련의 과정 안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가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무엇을 해야 될지 정확하게 모른 채로 그냥 계속하는 것은 사실은 효율적인 공부의 과정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메타인지를 위해서 무엇을 알고 모르는지의 표시를 어떻게 남겨야 될까?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 모르는 내용을 줄여가는 것이 결국은 제가 말씀드린 그 성공 경험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처음에 먼저 시작하거나 그런 선생님들이 목표를 세울 때 저한테 끊임없이 이렇게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을 더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처음 시작하시는 선생님들은 1, 2월이 그래도 이게 계획을 세워서 할 만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뭘 더 먼저 할까를 물어보십니다. 근데 사실 저는 앞에서 이야기를 드린 것처럼 그 구조를 확실하게 만들어서 흐트러지지 않는 구조를 유지할 수 있는 루틴으로 만드는 걸 먼저 해라 라고 말씀을 드려요. 먼저 무언가 암기를 먼저 더 시작하고 하는 거가 3월에 시작하는 것과 1월에 시작하는 게 그렇게까지 크게 좌우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무엇을 더 해야 되느냐라는 것을 묻기보다는 어떻게 해야 더 올바른 방향으로 내가 1년의 과정 안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면서 갈 수 있을까? 이것을 확실히 잡는 것이 처음부터 되지 않으면요, 처음엔 시간이 굉장히 엉뚱하게 흘러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문풀방 가서 굉장히 허둥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구조를 만드는 게 정말 중요하다. 무엇을 막 더 해야 되냐고 물어보시기보다
지금 과목이 아직 많아지지 않았을 때 구조를 만드십시오. 이거를 강조드리고 싶고요. 다시 공부하시는 선생님들의 경우에도 뭘 더 한다라는 개념이 문풀을 먼저 하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그것도 사실 같은 구조에서 제가 그 이전 해에 만약에 이 구조가 확실히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문풀반에서 허둥댔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 처음 시작하시는 초수 선생님이라면 이 두 가지의 개념에서 이 나만의 표시 만들기를 확실히 해나가십시오. 아주 가장 기초적인 거는요, 뭐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복습을 이제 앞에서 이제 수업을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인강을 들을 때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뒤에서 이제 회독법에서 연결해서 하나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그걸 떠나서 인강을 들은 다음에 이제 복습을 할 때 표시를 만들어 간다라는 게 도대체 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예를 들어서 기출에 나왔던 거 가장 간단하게 이 효과적인 비계 설정의 유형이 기출에 나왔었죠. 그럼 나는 기출에 나온 거를 일단 표시를 할 때 뭐 왕관으로 하겠어. 너는 출제가 되었으니까 왕관이야. 이렇게 표시를 한다든지. 근데 그 표시를 한 거 중에서 너는 그래도 용어만 물어본 것이 아니라 정의를 물어봤어. 아니 뭐 특징을 물어봤어. 뭐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한다든지. 그래서 요 기출을 표시하는 그 색깔을 지정을 해서 어떤 부분이 표시가 되었는지, 만약에 정의라든지 정의라고 하면 특별히 표시할 건 없지만 특징이라든지 장단점이라든지 이렇게 다른 걸로 나아갔을 때는 그 부분이 뭔지를 따로 이렇게 색깔을 연결해서 표시를 해두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요거를 이제 처음에 공부를 할 때 하셨다라면 이거를 이제 계속 회독을 하는 데 있어서 이 부분이 자꾸 보이게 되고, 그러면 연결해서 무엇이 더 나오고 어디까지 공부를 해야 될까, 이런 것들에 대한 범위 설정을 조금 나름대로 하면서 회독의 범위를 조금 더 좁혀나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기출을 이제 강의를 이제 추가해서 들으시게 되잖아요. 그러면 문제의 난이도가 거기서 제가 얘기를 드릴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난이도가 굉장히 높고 깊게 나오고 연결하는 관계성 문제가 나오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수준이 이제 높은 문제고 공부를 더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애들을 그때 돌아와서 다시 회독할 때 그런 애들에게서 뭐 왕관에 보석을 달아준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추가 표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나중에 이제 문풀하고 쭉 연결되면서 이런 표시들을 나름대로 기출에 대해서 표시를 만든다라면 이렇게 남길 거고요. 제가 기출 강의에서 좀 추가적으로 이 내용은 여기까지 더 보셔야 돼요 라고 더 지금 강의에서 모든 걸 설명드리기는 사실 시간적인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기출할 때 추가적으로 덧붙여갈 수 있는 것이 있다라면 그때 돌아와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된다라는 거를 좀 표시를 한다든지 추가 표시를 조금씩 해나가는 그런 과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어디까지 공부가 되어 있는가에 대한 표시를 남기는 것인데요. 요거는 이제 지울 수 있는 형광펜을 사용하신다던가 스티커 표시를 사용하신다던가 이런 표시들, 그러니까 변화해 갈 수 있는 표시들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오늘 복습을 열심히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뭔가 내가 설명하기 공부법을 한다든지 뭐 여기에 요약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공부를 하는데 흔적을 남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사실 용어만 보고 설명을 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용어만 모아놓은 이 어휘, 이 도식만 모아놓은 이 마인드 매핑을 따로 린제본을 해가지고 교재를 왼쪽에 놓고 얘를 오른쪽에 놓으면서 흥미보충을 그냥 읽지 말고 읽었을 때 흥미보충과 방향유지가 차이점을 두고 만약에 핵심 단어를 여기다 내가 기록을 한다라면 근데 이거는 약간 지울 수 있는 형태로 해나가는 게 좋아요. 왜냐면 이게 완벽하지 않게 만들어가는 과정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다시 바꿀 수 있는 장치로 만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복사본을 만드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초기 공부를 위해서는. 어쨌든 복습에서 흔적을 남기면서 이제 복습을 한다라는 그 과정에서는 흥미보충에서 내가 방향유지와 뭔가 흥미보충은 처음에 이 과제 흥미를 일단 가져오게 한다. 그래서 처음에 이 과제 자체에 대한 흥미구나. 그리고 이 과제의 그 초점 자체에 흥미를 가져오는구나.
이렇게 조금 내가 나름대로 생각하는 어떤 단어를 써본다든지, 그리고 방향유지라는 것은 그런데 이제 과제 목표를 이미 추구하고 있어. 그런데 얘는 계속해서 유지를 해나가게 하는 거구나. 이 목표를. 여기는 초점을 가져오게 하는 시작이고, 얘는 유지를 계속하게 해주는 거야. 그랬기 때문에 민쌤이 이렇게 얘기했었지 라는 거를 연결을 하면서 단어 정도를 기록해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 날에 내가 이 도식을 돌릴 때 교재를 펴지 않고 내가 메모한 단어만 가지고 설명을 해낼 수 있는가를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표시를 만들어 나갈 때 이 메타인지라는 것에 도움을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메타인지를 통해서 이 표시를 만들고 메타인지의 도움을 받아서 표시를 변화시켜 나가고, 이런 과정이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강의를 들을 때 표시한다 라고 가정을 하면, 강의를 들을 때는 크게 제가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드브루너 로스 같은 경우에는 학자의 이름을 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민쌤이 지금 기출되는 방식에 있어서 설명하는 거고 이 학자의 내용에 대한 설명은 아니야. 그러면 나는 뭐 이런 식으로 정리하겠어. 파란색 펜으로 정리하겠어. 그리고 예시라든지 내용 이해를 돕는 거는 초록색 펜으로 하겠어. 이렇게 결정을 해놓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강의를 들을 때는 그걸 완벽하게 필기하려고 하면 강의 시간이 무한대로 늘어나겠죠? 그래서 포스트잇을 강의를 가지고 들을 때는 나만 알아볼 수 있게 엉망으로 막 기록을 하는 거예요. 나만 알아볼 수 있게. 그 다음에 복습을, 그 다음날, 그 뒤에 이어서 복습을 정독으로 하는 시간 있잖아요. 그럴 때 이 기출 표시도 하지만 이 정독을 할 때 이렇게 엉망으로 해놓은 것을 색깔 구별을 해서 메모를 해놓는 겁니다. 간단하게. 그래서 메모를 해놓으면서 다시 한번 공부를 하는 거죠. 교재에 있지 않은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서 그 내용을 2번 공부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그렇게 색깔 표시가 되어 있으면 나중에는 전체적으로 문풀반이나 이럴 때 내가 어떤 영역에서 계속 실수가 있어. 그럼 다시 돌아왔을 때 문제를 푸는 방식에 있어서 내가 이 부분을 까먹었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래서 색깔에 따라서 내가 부족한 부분, 문제를 풀이하는 방법에 대한 접근이 잘못됐는지, 내용 이해에 있어서 예시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했는지, 이런 것들을 이 표시를 만들어 놨을 때 1년의 공부 안에서 쌓여가는 공부에서 부족한 부분이 계속 돌아와서 확인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채워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나중에는 점차적으로 이 자료를 통제하기 위해서 이제 단권화로 줄여갈 거잖아요. 뭐 요약하기를 활용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단권화 교재를 활용하시는 분도 있고, 혼자서 뭔가 단권화를 하신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옮겨가기 위해서도 이런 표시를 변화시켜 나가면서 내가 처음에 공부할 때는 이랬었는데 이만큼이나 알게 됐으니까 이 중에서 알게 된 얘네들은 놔두고 요만큼만 옮기면 되겠다. 이런 식으로 줄여가는 그런 어떤 과정에서 메타인지가 더 확실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기록이라는 것의 중요성 아주 중요합니다. 나만의 공식을 만들어요. 나와의 약속, 나만 알아볼 수 있는 공식을 만들어서 표시를 해나가면서 공부를 하고, 처음 공부하는 과정에서는 표시들이 변화해 갈 수 있기 때문에요. 표시를 변화시켜 갈 수 있는 방식으로 기록을 하시라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2번째로 넘어가 볼게요. 자, 복습의 2번째 원칙은 효과적인 회독, 즉 목적이 있는 회독을 하자입니다. 회독은 되게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그 중에 몇 가지를 보여드릴 텐데, 처음 공부를 할 때는 제가 예습을 할 때는 정독을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습은 전체적으로 무엇이 있는지 식별하는 정도로 용어 도식을 통해서, 그리고 위치 정도를 파악하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처음 복습을 하실 때는 가장 고통스러운 그 정독이라는 것을 하는 겁니다. 정독을 처음에 할 때는 너무 고통스러워요. 왜냐면 내가 이것을 모르는 분야이고, 그리고 줄글을 읽는다는 것은 사실은 두뇌에게는 굉장히 힘든 일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한 번 정도의 정독은 사실 필요한 작업일 수 있고요. 그러면서 점차 쉬워지실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선택적으로 목적이 있는 회독을 하셔야 되는데요. 예를 들면 우리가 전체적으로는 이
파란 글씨, 강조된 글씨를 통해서 중요한 것만 선택적으로 시각적으로 훑어보는 좀 빠른 회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잖아요. 그게 이제 가장 흔하게 사용을 하는 회독 방법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뒤에서 말씀드릴 인출한 다음에 즉시 회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또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인출을 통해서 돌아오는 회독, 즉시 회독하는 것은 우리가 약점을 보완하는 회독 방법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일 수 있겠고요.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이제 전체적인 이해가 쌓여갈수록 전체의 관계성과 구조를 발견하는 이제 회독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이렇게 하긴 좀 어려워요. 그래서 회독을 좀 간단하게 몇 가지 예시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원칙. 우리가 효과적인 회독을 한다. 회독 공부법은 사실 이 회독의 대상이 계속해서 변해간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 초창기 공부에서는 우리가 이 기본서를 가지고 회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기본서의 회독은 이해, 그러니까 결국은 나중에 적용이라는 관점을 이제 생각을 했을 때 무조건적인 암기는 적용을 위한 그 두뇌의 새로운 그 연결고리를 만들어내지 못한대요. 그래서 이 정독이 필요한 이유, 처음에는, 그러니까 나중에는 자료를 줄여가더라도 처음에는 정독을 해서 정독을 하고 반복을 통해서 이해의 구조를 만드는 게 이제 두뇌에서는 새로운 내용이 들어왔을 때 일단은 반복을 해야 그 길이 생기고, 그리고 그 길이 생기기 전에는 내용에 대한 정말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요. 정독을 하는 것이 처음에는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새로운 분야에 대해서 받아들일 때. 그래도 선생님들이 발달이론 같은 거는 제일 익숙하잖아요. 근데 뒤로 갈수록 이제 내가 학부 때 이런 걸 배웠었다고? 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교과들을 굉장히 이제 자세하게 들어가게 되면 정말 낯선 개념들이 나오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은 막연하게 암기를 한다라고 해서 문제를 절대 풀지 못합니다. 제가 이런 경우는 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 두뇌에 새로운 내용이 들어왔을 때는 우리가 A에서 B까지 가는 길을 모르잖아요. 길을 걸어간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여기까지 가는 길을 모르죠. 근데 그 길을 처음에 두뇌가 만들 때는 이 내용에 대해서 두 가지가 필요하다라고 해요. 하나는 이 자세한 맥락을 이해하면서 정독하는 거, 두 번째는 내용을 반복하는 거. 그러면 이 길이 이제 내 머리 안에서 새로운 그 시냅스 연결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과정 뒤에 결국은 이해하는 것을 통해서 암기가 와야 그것이 전체적으로 우리가 서술형 시험이라는 목적에 이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너무 지나친 효율성을 추구하는 것은 오히려 효율적이지 못하다, 역설적이지만 그렇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울게요. 자, 그래서 처음에는 좀 맥락이 있는 글을 통해서 이해하는 것이 좀 필요하겠죠. 그러면 정독이라는 것이 처음에 좀 고통스러울 수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록을 하면서 일단 아까 엉망으로 일단 이 포스트잇에 막 그냥 엉망으로 쓰면서 나만 알아보게 휘갈겨 쓰면서 일단 듣고, 그 다음 걔를 색깔을 나누어서 구별을 하면서 여러 번 반복하기 위한 그런 표시를 만드는 거죠. 그렇게 구별을 하면서 이제 적어 놓는 것 자체를 통해서 내용을 전체적으로 한번 볼 거고요. 그 다음에는 마치 저인 것처럼 저의 빙의를 해가지고요. 제가 말했던 게 여기다 써 있잖아요. 간단하게 써 있잖아요. 모든 거를 쓰면 시간이 사실 효율적이지 못하니까 간단하게 회상할 수 있게 간단하게 이제 좀 간략하게 써놓고서 내가 강사가 된 것처럼 저가 빙의가 돼가지고 나 자신에게 설명을 하면서 복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뭐 예를 들면 효과적인 비계 설정의 구성 요소, 그리고 목적, 목표 이렇게 총 6가지인데 옛날 서적에는 뭐 이렇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혼자 하는 거예요. 나 스스로에게 설명을 하고. 그래서 실제 문제에 적용을 할 때는 융통적으로 이렇게 하셔야 돼요. 라고 설명을 하고, 첫 번째, 공동의 문제 해결이다 라는 것은 결국은 앞에서 얘기한
근접 발달지대 내에서 잠재적 수준을 가지고서 과제를 주는 것이 첫 번째 조건이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막 놀고 있을 때 이렇게 하면서 제가 강의를 했던 내용을 스스로에게 설명을 하십시오. 근데 그 설명을 하는 걸 녹음을 하세요. 녹음을 해서 그냥 짝두레 시간이나 이동 시간이라든지 뭐 산책을 한다든지 운동 시간이라든지 이럴 때 들으세요. 자신이 자신의 강사가 돼서 들으십시오. 그래서 이 설명하기 방법이라는 거는요, 가장 최고로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것을 여기 보시면 학습의 피라미드라는 그 학습 이론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강의를 듣고 그냥 읽는 거, 그냥 이렇게 책을 강의 들은 다음에 그 왜 파란 글씨 강조된 것만 쭉쭉쭉 읽어요. 여기까지가 공부라고 생각하시면 제가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보세요. 너무 초보적인 거고 효과성도 가장 여기까지만 했을 때는 가장 떨어집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하는 공부는 사실은 그 이상을 가는 사람들에게 비교가 되지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쨌든 소수의 인원 안에서 들어가는 그 목적을 가지고 있을 때는 불리해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항상 이 구술이라는 것이 같이 가는 게 조금 더 효과적이다. 그냥 시각적으로 읽는 것보단 조금 더 효과적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설명이라는 가르치는 것, 누군가를 가르친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강사들은 원래 그냥 하고 있는 공부법의 설명하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은 복습을 정독을 하면서 복습을 하는 제일 중요한 그 복습을 할 때는 이렇게 메모를 해서 정리한 다음에 스스로의 강사가 돼서 저의 빙의를 해서 강의를 하는 걸 녹음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시 들으시라. 이게 조금 처음엔 안 될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하면 할수록 늘으실 거거든요. 말하기라는 것은 교사에게서 가장 중요한 그 자질이기 때문에요. 나중에 수업 실현을 하시건 아니면 논술을 쓰시건 그리고 면접을 보시건 이렇게 1년을 공부를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실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좀 안 되는 것 같아도 일단 제가 얘기한 메모를 통해서 스스로에게 설명을 하는 강사가 되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만약에 구슬 스터디를 하신다 그러면 짝 스터디를 하셔가지고요. 이 짝 스터디를 하실 때 이 용어 도식을 그러니까 가능하면 이제 같은 강사를 듣는 선생님이 훨씬 유리하죠. 그래서 같은 자료를 가지고요. 그리고 진도도 같잖아요. 그 짝 스터디 선생님을 찾으셔가지고요. 한 사람은 선생님은 요거를 보는 거야. 말하는 사람은 요 페이지를 보고, 그리고 그 말을 듣고 있는 사람은 교재 페이지를 보면서 요 사람이 설명을 할 때, 구슬로 설명을 할 때 내가 생각하는 핵심 단어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표시를 하고 말을 해주세요. 그래서 이 단어가 빠졌던데 라고 말을 해주면 듣는 사람도 공부가 되고요. 말하는 사람도 자기가 셀프 체크가 그러니까 그 메타인지에 결국은 도움이 되는 무엇이 조금 아직 부족하다라는 것을 계속 확인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복습을 할 때 이 교재에서 내가 이 단어를 설명하기 위해서 조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걸 일단 적어보는 거를 완전하게 완성시켜야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해나가시는 연습을, 이거 비교하고 판단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공부거든요. 그래서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구술을 할 때 선생님들끼리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서로 얘기를 해보면서 이게 더 중요한 단어일 것 같다 라고 서로 판단을 해보시는 것도 공부의 일환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나중에 서술형 공부만을 위한 어휘력 캘린더를 줄 때 내가 생각했던 단어가 아닌데 이게 빠져 있었구나 나는, 이렇게 또 내가 이런 방식으로 공부했던 게 거기서 완성이 되면서 이제 완전히 하나의 루틴으로 그때는 서술형을 위해서 완전히 암기를 더해 가시는 그런 과정이 계속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쌓여간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회독을 하실 때 아까 얘기한 우리가 그냥 가장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거 뭐 있었죠? 그 파란 글씨만 읽는 거. 요거는 가장 기초적인 부분이고요. 그냥 반복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 정의 개념에 대해서 반복, 누적한다의 의미가 있어요. 왜냐면 이렇게
깊이 있게 정독하면서 설명해보고 메모하고 이런 공부는 한 번밖에 못해요. 제가 강의 듣고 나서 바로 이어서 하는 복습이라고 하는 한 번 할 수 있는 정독이고 한 번 할 수 있는 깊이 있는 공부고 그렇게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다시 그런 시간이 돌아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 시간에 최대한 열심히 하시고 그리고 나서 기출할 때 다시 이 내용을 돌아오실 거고요. 그리고 반복적인 회독을 간단하게 할 때도 다시 돌아오실 거죠. 그리고 문풀할 때도 이 내용 또 돌아오실 거죠. 모고할 때도 또 돌아오죠. 이렇게 하면서 1년의 과정에서 아무리 못해도 5번은 돌아오고 그 안에서 또 반복 누적 회독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런 것까지 치면은 1년 안에 같은 내용을 계속해서 반복을 하실 거거든요. 그래서 반복은 어쨌든 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깊이 있는 정독의 회독 방법을 처음 공부해서 처음 복습할 때는 반드시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제일 중요한 공부 시간 배치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이 방법은요, 제가 문풀에서도 똑같이 해야 되거든요. 문풀에서 또 어떻게 그렇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목적을 가진 회독, 이렇게 설명하기 공부법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강사처럼 해보는 것도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서 예를 들어서 복습을 해요. 그렇게 내가 정독하면서 설명하기 공부하는 거 제외하고 간단하게 확인하는 복습 노트가 수요일 날 저녁에 나가잖아요. 그럼 내가 만약에 목요일 날 이거를 확인을 하는 걸로 잡거나 아니면 전체적으로 이 내용이 일주일이 돌아간 다음에 나는 토요일에 얘를 전체적으로 풀어보겠어. 이렇게 잡는 것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그날 그 학자를 꼭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일주일을 이렇게 돌려보고 그 다음에 그 일주일이 끝났을 때 월요일은 또 새로운 내용이 올라오잖아요. 그 전에 내가 전체적으로 쭉 풀겠어. 복습을 이렇게 할 수 있죠. 근데 복습을 풀다 보면은 다른 거는 이제 한 80%, 70%를 내가 맞춘다라는 가정을 하고 한 30%, 20%를 틀린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요. 여기 보시면 물안론의 설명에서 이런 것들 내가 충분히 할 수 있어. 근데 움직임을 하는 특성을 부여하고 촛불이 꺼져 있다, 죽어 있다? 이게 잠깐 다시 헷갈려져요. 그러면 헷갈렸을 때 그 내용을 바로 펴라는 거예요. 헷갈렸을 때 그 내용을 다시 펴서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에서 내가 이 사례와 오해한 게 무엇이었는지 확실히 찾아내요. 이렇게 하는 게 목적이 있는 또 회독이에요. 이렇게 하면은 확실히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틀려야 확실하게 공부를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나중에 문풀반을 가면서도 이게 필요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문풀반을 이거는 초수 아니니까 초수이시니까 말씀 안 드릴게요. 일단은 이렇게 한 60%, 70% 점점 왜 퍼센트가 내려가죠? 이렇게 맞았다. 근데 나머지 틀렸을 때 바로 그 부분을 회독을 하면서 꺼졌다, 켜졌다. 이거는 움직임은 아니잖아. 그런데 1단계에서 2단계 가기 직전에 활동성이라고 민쌤이 그랬었는데 내가 잠깐 또 헷갈렸네? 라고 이렇게 다시 확인을 하면 절대 안 틀리겠죠. 이제 나중에 확실히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틀렸을 때 바로 개념을 확인하고 근데 확인했는데 이해가 안 가. 그럼 어떻게 돼요? 질문 올려야 되죠. 질문 게시판에 바로 올리는 거예요. 그럼 제가 한 1챕터 발달이론이 완전히 끝나면 그 다음에 발달이론에 쌓여있는 질문 한 번에 쭉 다룬다라고 했죠. 그 전까지 한번 올려보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목적이 있는 회독 중에서 이런 거 있어요. 그날 했고 그리고 내가 여기에서 이제 키워드 살짝 메모를 하면서 그 다음 날에는 이 키워드 메모한 것만 가지고 내가 구술로 설명을 해보는 거예요. 구술로 설명을 해보는데 직관적 사고와 중심화를 내가 명확하게 차이를 두고 설명을 또 못하네. 이거 분명히 구분하는 거 쉽다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잘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죠. 그랬을 때 바로 또 책을 여기를 펴는 거예요. 그러면 확실하게 구분되는 포인트를 다시 확인을 할 수 있고 내가 거기에서 확실하게 못했던 거를 색깔로 표시합니다. 자, 그리고 용어 암기도요. 계속 표시해 나가셔야 돼요. 여기 구조에서 용어 암기에서 된 거는 무슨 표시를 하고 완전 암기가 되어가는 거는 이렇게 지우는 표시를 하시고 그리고 인출하는 공부법은 뒤에서 얘기할 거니까 아직 얘기 안 할게요. 일단 이렇게
목적이 있는 회독에서는 뭔가 확실하게 설명이 안 되는 거, 써놨는데도 안 되는 거, 아니면 이해했다라고 생각했는데 문제에서 틀리는 거, 이런 것들은 바로 열어서 그 부분을 회독을 하는 게 목적이 있는 회독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회독의 방법은 되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친숙해지고 반복한다라는 의미에서는 파란 글씨만 계속 제목하고 쭉 읽으시는 것도 그냥 시간을 간편하게 이제 이렇게 반복 누적한다라는 관점에서는 사실 괜찮아요. 근데 그 전에 반드시 강의를 들은 다음에는 정독하면서 설명하는 공부를 해야 된다. 그리고 뭔가 이 핵심적인 내용을 내가 잠깐만요. 요약하는 공부법은 되게 좋은 거거든요. 근데 사실 이게 좋지만 이게 단권화를 미리 하는 방법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내용이 진짜 많아요. 그래서 이걸 모든 거를 하다 보면 1년 공부를 못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약하는 공부법을 정식으로 다 노트를 만들지 못해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있는 자료 활용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런 거에다가 내가 핵심적인 단어들을 기록해보고 그걸 통해 설명을 해보고 그 다음에 부족한 거를 다시 메꾸고 이런 식으로 해보고 나서 보완해가는 거, 이게 완결주의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일단 내가 판단해서 교재 왼쪽에 놓고 오른쪽에 놓고 단어를 몇 개만 써놔. 뭐 3개, 2개, 뭐 이렇게 개수를 정해놓고 좀 써놔요. 그리고 책을 덮고 얘를 이제 다음에 단어만 돌릴 때는 할 수 있는지 해보는 거죠. 근데 뭔가 안 돼. 그럼 그때 책을 열면 목표가 있는 회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요약하기라는 공부법을 완전하게 하지 못해도 이런 식으로 하면 비슷하게 흉내를 낸 겁니다. 그리고 요약하는 단권화라는 공부를 하고 싶을 때는 모든 영역으로 목표 잡지 마시고요. 내가 이런 식으로 했는데 계속해서 어떤 특정 영역만 공부가 계속 잘 안 돼. 뭔가 거기서만 완전한 이해가 안 돼. 그런 애들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좀 보완이 많이 될 거예요. 그래서 선택적으로 효과적인 방법들을 필요할 때 사용을 하시라. 저는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이제 3번째로 넘어갈게요. 자, 복습의 원칙 3번째는 인출을 통한 셀프 체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암기한 것과 이해한 것은 다르다. 자, 암기한 것이 이해한 것이라고 오해하면 백지 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기한 것이 이해다 라고 생각하면 백지 쓰기만 하면 모든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백지 쓰기만 했을 때는 우리가 1단계 정도의 문제만 풀 수 있지 그 이상의 문제는 틀리게 되어 있어요. 근데 또 위험한 게 뭐냐면 틀렸는데 암기를 한 영역이잖아요. 그래서 알았는데 틀렸네?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 문제에서 뭔가 실수를 했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하고 넘어가게 돼요. 그래서 암기와 이해한 것이 정확하게 같은 건 아니라는 것을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되고요. 그렇게 위해서 이게 나중에 발견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 공부를 할 때는 백지 쓰기만으로 공부를 하지 말고 저는 설명하기 공부법을 꼭 사용을 하시라라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설명하기 공부법은 사실 강사들이 자연스럽게 하고 있는 공부입니다. 강사들을 생각을 해보면 막 선생님들처럼 암기를 하는 건 아닌데 왜 암기를 하고 있을까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시면 그냥 늘 선생님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고 공부가 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구술을 통한 이 이해를 스스로 확인을 하시면서 다시 즉시 회독으로 돌아가는 그런 방법이 되게 효과적인 방법일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추천을 드리는 바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요. 이 백지 복습도 물론 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되고요. 처음에는 용어를 중심으로 제가 단계적으로 좀 목표를 세우시라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처음에는 1, 2월을 할 때 일단 용어라도 전체적으로 암기가 되어 가는 것이 우선적이고 그러면서 이 용어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내가 하고 있는지 복습 문제로도 살펴보시고 나중에 2개월 끝난 후에 그 형성평가의 문제로도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그리고 인출을 하면서 잘 안 될 때 즉시 회독도 하면서 이렇게 이해를 다져가는 거를 먼저 해보시면서 그 다음에 나중에 우리가 서술형 캘린더를 통해서 이제 서술암기를 백지 쓰기보다는 약간
구조를 보면서 핵심 용어 중심으로 암기하는 방법을 더해갈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같이 총체적으로 좀 보셨으면 하는 추천을 말씀드리고 저는 예시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 원칙. 인출을 통한 셀프체크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인출을 위해서는 일단 이 마인드 매핑으로 만든 시각화 자료를 활용을 하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자, 그래서 수험생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공부법 몇 가지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마인드 매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료를 아침 저녁으로 이제 돌리면서 익숙해지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포스트잇 같은 걸로요. 이 제목을 남기고 가리세요. 제목만 남기고 얘네를 가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포스트잇 위에다가 이 주요 개념 밑에 도식을 내가 똑같이 그리면서 이 단어를 쓰는 거예요. 구성 요소에는 요거, 비계설적 유형 요거, 근접발 따지되 실제적, 잠재적 이 사이의 거리인데 이 안에서 비계설정이 이루어져야 돼. 이런 식으로 내가 그리면서 말을 하면서 용어를 뽑아내세요. 그러면 이게 이제 익숙해지고 반복이 되었다. 그럼 어느 정도 그려지실 거거든요. 그리고 어떤 거에서는 막히는 게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된다? 표시도 할 뿐더러 바로 이제 책을 열어서 그 부분을 다시 회독. 그리고 다시 책을 덮고 다시 그려요. 그릴 수 있는지. 이것을 반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잘 그려지는 것은 오케이. 잘 뭔가 안 됐다. 회독을 다시 하고서 다시 그렸다. 그러면 뭔가 그것에 대한 표시를 남겨두세요. 그래서 이게 계속해서 누적되면서 돌아올 때 이런 표시들이 남아 있어야만 효과적으로 계속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잘하는 것만, 이런 표시들이 없는 선생님들은요, 보통 잘하는 걸 계속 잘하고요. 이게 누락된 공부가 계속 누락돼요. 그러니까 편차가 너무 커져요. 편차가 커지는 게 공부에 굉장히 큰 적입니다. 그래서 왜 처음에 1, 2월에 시작할 때 뭘 더 할까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선생님들이나 문풀을 막 앞당겨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선생님들이나 편차가 되게 심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내가 나를 확인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라. 그걸 저는 복습의 구조라고 말할게요. 그래서 복습의 구조를 만들어서 이렇게 점차 쌓아가는 1년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게 선생님들을 결국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이 상위권에 이 합격을 굉장히 안정적으로 하는 상위권이 있고 이 불안한 영역이 있잖아요. 이 커트라인에 걸리는 불안한 영역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모고를 보잖아요. 그럼 모고를 봤을 때 이 점수대가 항상 비슷한 선생님들이 있고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점수대가 A, B에서 20점에서 25점 각각. 그럼 실제 시험에서는 좀 낮은 점수인데 모고는 약간 난이도를 높이니까 이 정도 나오면요. 딱 그 커트라인 선에서 몇 점 빠지거나 몇 점 1, 2점 넘거나 딱 커트라인에 걸리거나 이 선생님들이 여기에 포진되어 있거든요. 근데 조금 더 안정권의 선생님들이 있잖아요. 요거의 가장 큰 차이가 이런 메타 인지 차이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이 공부를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요 메타 인지는 하루아침에 오는 게 아니고 어떤 갑자기 뭐 엄청난 한 번에 딱 깨달음을 줄 수 있는 팁도 아니에요. 그래서 처음부터 구조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시작할 때 이 부분을 아주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인출을 통한 셀프체크를 통해서 계속 그 앞에서도 얘기했던 표시를 만들어 가시고 그것을 통해 효과적으로 또 회독하시고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결국은 같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인강 들으실 때 아까 말씀드렸던 내가 나의 강사가 되어서 좀 설명을 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목표를 가지고서 들으시면 조금 더 집중하실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당장 오늘 이 피아제 수업을 듣고 내일 내가 강의를 해야 돼. 그러면은 집중이 확 되실 거예요. 그래서 뭔가 나름대로의 장치를 만드십시오.
그리고 몰아서 듣는 거를 처음부터 하는 거는 저는 약간 이런 측면에서 반대예요. 직강에서 집중이 되는 거랑은 원래 상황 맥락이 다르기 때문에 그 차이가 나는 게 어쩔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인강은 인강의 또 장점을 살리셔서 나누어서 들으시면서 확실히 집중도를 높일 방법을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일단 첫 번째, 초수 선생님들을 위한 복습의 구조라는 제목으로 오늘은 영상을 찍어 보았고요. 다음에 또 차차 질문이 있으시면 제가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초수 선생님들을 위한 영상을 찍어보았는데요. 책을 보면서 복습한다라는 게 처음에는 막연하게 생각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1년의 과정 동안 선생님만의 지도를, 합격을 위한 지도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다라고 찬찬히 생각을 해주시고요. 무엇보다 나 자신의 속도에 맞추어 가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그래서 남과 비교하지 마시고요. 나의 속도에 맞추어서 쉬어야 될 때는 쉬기도 하면서 이렇게 회복 탄력성을 발휘해서 마음만큼 안 돼서 속상한 날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도 제가 강조한 이 회복 탄력성이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1년을 천천히 야무지게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이 복습의 구조를 현명하게 만드는 하루를 보내시기를 응원하면서 저는 이만 다음 영상으로 찾아올게요.